요즘 이런 말 많이 보입니다. 이번 대만 국면에서 일본이 중국한테 쫄았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해석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 일본이 한 건 쫄아서 물러난 것도 아니고 전쟁을 선언한 것도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 전쟁이 나면 어떻게 빠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설명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출발점이 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 11월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네가 국회에서 꺼낸 단어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왜 동북아 전체를 흔들었는지 오늘은 그 구조만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다카이치 총리가 정확히 무엇을 말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 11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지배하기 위해 쓰는 방식은 해상 봉쇄일 수도 있고 사이버 공격일 수도 있지만 만약 전함을 동원한 무력 행사가 동반된다면 그것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참전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는 일본 안보법제에 명시된 아주 구체적인 법률 용어를 대만에 연결시켰습니다. 이게 이번 사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존립 위기 사태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은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2015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만든 법적 분류입니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공격당하고 그 결과 일본의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다면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자위대가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개념입니다. 즉, 이 말은 전쟁 버튼이 아닙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버튼을 누를 수 있다라는 자격 요건에 가깝습니다. 다카이치의 발언은 이 자격 요건에 대만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대만이었을까요?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리와 군사 운영의 문제입니다. 대만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그 순간 자동으로 엮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키나와입니다. 미군이 대만에 개입하려면 출격, 보급, 정비, 지휘가 동시에 돌아가야 합니다. 서태평양에서 이걸 가장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축 중 하나가 일본, 그 중에서도 오키나와에 집중된 주일 미군 기지입니다. 미군이 움직이는 순간 일본은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작전 구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다음은 센카쿠입니다. 대만 유사시가 발생하면 동중국해 전체의 긴장이 올라갑니다. 센카쿠는 작은 섬이지만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의 길목입니다. 이곳에서는 해경, 군함, 항공기의 접촉이 급증하고 우발적 충돌 위험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영토를 빼앗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충돌이 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일본 영토 그 자체입니다. 전쟁에서 전장은 선언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작전 기반이 되는 공항, 항만, 기지, 통신시설이 상대에게 군사적 가치로 인식되는 순간, 그 공간은 자동으로 전장 방향에 포함됩니다. 일본은 참전을 선언하지 않아도 전쟁 공간에 편입될 수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일본은 오래전부터 대만을 남의 나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대만 문제에 대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써왔습니다. 입장은 유지하되 법적 문장으로는 선명하게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의 발언은 이 모호성을 법률 트리거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중국은 이 발언을 단순한 정치 발언이 아니라 개입 조건을 명문화한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즉각적인 외교 항의가 나왔고 여행 경고, 문화와 경제 영역에서의 압박 신호가 뒤따랐습니다. 이제 다카이치의 진짜 의도를 보겠습니다. 첫째, 자위대 개입의 법적 언어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헌법 때문에 못한다라는 말이 동맹 안에서 나오지 않도록 가능성의 문장을 사전에 정리해 둔 겁니다. 둘째, 중국을 향한 억제 신호입니다. 대만에서 무력을 쓰면은 일본도 조건이 충족될 경우 군사행동 범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상대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셋째,
미국을 향한 신호입니다. 이 발언은 중국을 향한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의 성격이 더 큽니다. 우리는 필요하면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같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을 공식적인 언어로 꺼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념선언이 아닙니다. 다카이치가 보수라서 전쟁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이 발언은 전쟁을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못한다고 뒤로 빠질 수 있는 핑계를 미리 없애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구호를 던진 게 아니라 나중에 말을 바꾸지 못하도록 구조를 정리해 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참전선언이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참전선언이 아니라 참전이 불가피해질 경우를 대비한 설명서 작성입니다. 자, 전쟁이 나기 전에는 우리는 평화를 원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전쟁이 벌어진 뒤에는 법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일본은 지금 전쟁을 원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 다만 전쟁이 발생했을 때 빠질 수 있는 출구를 스스로 하나씩 닫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트럼프의 시각에서 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키우는 쪽보다 상대가 먼저 겁먹고 계산하게 만드는 쪽을 좋아합니다. 총을 먼저 꺼내기보다 이 판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이 질문을 던지는 스타일입니다. 일본의 이번 발언은 그 질문을 중국에게 던져놓은 장면에 가깝습니다.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자기 존립의 문제로 규정한 순간 미국은 모든 부담을 혼자 떠안는 위치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건 동맹이 성숙해졌다라는 신호이고, 중국을 상대하는 계산이 훨씬 편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태의 본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참전을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대만 유사시 참전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을 법과 동맹의 언어로 미리 정리해두고 있는 겁니다. 조용하지만 가볍지 않은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중국에게 쫄았다는 해석은 이 구조를 완전히 거꾸로 본 판단입니다. 일본은 지금 말을 줄이는 대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습니다.